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구라 오늘 10차 어떤 탄핵 심판 심리가 열렸죠. 뭐 한마디로 윤석열 측에서 그 신청한 한덕수, 그 다음에 홍장원, 조지호 셋 다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릴레이 증언이었는데 다 불리했다. 심지어 조지호는 대답조차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덕수 비상계엄은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은 반대했고, 뭐 정상적인 국무회의도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저희는 그냥 다 반대했습니다. 이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뭐냐면 헌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법률심사라 그랬죠. 법률심사. 법률심사 하는 데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쵸?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형사재판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법률심사를 하는 헌재에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이거는 국무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국무회의도 거치지도 않는 계엄 선포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걱정하고 많이 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빼주세요. 이거예요. 한덕수 징징대다가 갖고 홍장원 대통령께서 잠시 기억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날 분명히 체포 지시가 있었습니다. 누구? 윤석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3명의 증인들이 밖에서 그러니까 증인들이 증언할 때 윤석열은 대기실에서 지켜봤다. 왜냐면 이거는 증인들이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 윤석열이가 10차 그 헌재 심리 변론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 윤석열에게 그 김건희 국정원장이랑 문자 나눈 거, 이게 뭐냐, 하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야, 궁금하니까 비아폰을 공개해, 이 새끼야. 응? 궁금하면 비아폰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쵸? 이거를 국회 쪽 대리인이 이번에 그 얘기했던 건데 지도 궁금하대요. 그 다음에 그 윤석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정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차 변론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문영배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5일 날 윤석열 측의 최후 변론을 듣겠다. 그래서 25일 날 11번째 변론 기일을 지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그래서 25일 오후 2시 그날 증거가 그동안 채택이 됐으나 미처 뭐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지 못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 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포함해서 2시간씩 25일 날 이제 윤석열이가 저는 일시적인 그 계몽령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 안 봐도 뻔합니다 이 새끼. 마지막으로 윤석열 최후 변론 25일. 그러면 끝나면 이제 평의가 시작돼요. 재판관들이 모여갖고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걸 갖고 이제 평의를 하는데, 시간상 봅시다. 26, 27, 28 1, 2, 3, 4, 5, 6, 7 7일이 열흘째예요. 8, 9, 10,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14일인가 걸렸고 박근혜가 10일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1일 안에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3월 11일이면 11일 안쪽이면 아무리 늦어도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8인으로 갈지 9인으로 갈지 뭐 오늘 뉴스공장을 보니까 저는 김어준 총수와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9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8인으로 가도 여러분들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지금 헌재 재판소장들 있죠. 헌재 재판관들 있죠. 이 사람들 뭐예요? 뭐 판사 출신들 대부분 이제 법률가잖아요. 법조인. 이 사람들이 임기 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 5대3 이어도 가결 뭔 헛소리야. 무조건 6명이 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여러분들 만약에 탄핵을 기각시키면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법조인 생활 못합니다. 6년. 헌재 재판소 임기 6년이잖아. 이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얘네들 임기가 6년인데 지금 조만간 임기가 점점점 도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5년 남은 사람, 올해 퇴임하는 사람, 얘네들이 여러분들 탄핵을 만약에 기각시켰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서 법조인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응? 못합니다. 8인으로 해도 왜 트집을 못 잡냐면 지네가 임명 안 했잖아. 지네가 임명 못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문영배 소장이랑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다 돼도 이거는 최상목이가 임명을 못 합니다.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후보에게, 다음 대통령 당선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영배 그 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윤석열 탄핵시키고 임기가 끝나서 자리에서 떠나더라도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헌재 재판관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잖아요. 인사청문회가 필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같이 최상목이가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저쪽에서 추천을 해야 되잖아. 추천을 하는데 안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탄핵은 무조건 8대0 또는 9대0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이라도 뭐 다른 의견을 냈다가는 얘는 영원히 헌재 재판관 6년 하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발붙이지 못해요. 이거는 보수 법조인들도,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들도 윤석열은 탄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 혼자 이런 판결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쵸? 생각해 보시면 얘네 앞으로 변호사 하면서 정관예우 받아야 되잖아. 전 헌재소장이라는 정관예우를 받으면서 어떤 변호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윤석열 전 국민이 보는 앞에 내란 사건에 기각을 했던 변호사다라고 얘기하면 인간 취급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탄핵 심판 어떤 변론, 제10차 윤석열 탄핵 변론 심리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거예요. 모든 진짜 이런 인간 믿고 계엄령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아마 자괴감이 들 겁니다. 전부 부하들 책임, 전부 부하들 책임으로 책임 떠넘기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러면 위치 추정 요청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여인영 수사관은 수사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하지 않아도 될 짓을 스스로 벌인 겁니다. 수사의 개념이 없대. 지가 시켜놓고. 그 다음에 홍정원 전 국가정보 1차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체포지시라고 연계해서 저를 탄핵과 내란으로 공작한 게 문제입니다. 도라이예요, 도라이. 저런 새끼 믿고 군생활의 마지막 별 달았던, 참 한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한심한 새끼가 누구냐? 정말 이 김현태라는 새끼. 이 새끼는 진짜 한심한 새끼예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새끼 진짜 한심합니다. 그쵸? 김현태 나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새끼 진짜 한심해요. 인간 같지도 않아요. 어? 저희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보셨죠? 시사타파 커뮤니티에 시사타파 커뮤니티에 글 보셨죠? 보청기 저 도청기 이거 끼고 있는 거. 이거 봐요. 국방위 곽종근 민주당이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귀에 특수 이어폰.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이게 밝혀졌어요. 저희가 이거 여러분들 그 김현태는 아바타하고 하면서 저희가 올려놨어요. 뭐가 제일 한심하냐면 이놈이 여러분들 의원 봉쇄가 아니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잖아요. 의원 봉쇄라는 명령은 없었다.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거. 계엄군 텔레그램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하라고 하고, 이게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방송에서 봤죠? 이런 게 나오는데 본회의장 막는 거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11시 46분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하고 의원 진입 막으라고 했던 게 분명한데도 아니라고 발표합니다. 그래놓고 오늘 국방이 난리가 났었죠. 우리 박선원 의원이 그랬죠. 성일정 의원이 해외 파병 요청했습니까? 아무 소리 못하잖아. 성일정 의원한테 회의당해갖고 해외 파병 요청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야. 진짜 대국민 사기극이야. 비슷했어? 그냥 즉석에서 누구 성대모사인가요? 아씨. 김선원 의원. 흉내 그만 내세요. 내 맘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진짜 이런 게 군인이라고. 이게 군인이라고. 진짜 우리가 처음에 707 단장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서 마음 아파했잖아. 아유, 한심합니다. 한심해. 예, 그 다음에 요거 좀 얘기할게요. 국방부 인사기획관, 이거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원식이가 날아갔던 이유가 이제 점점 드러나죠. 신원식이가 원래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군 인사를 앞두고 갑자기 안보실장으로 가고 김용현이가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왔잖아. 그때 이거는 인사가 이상하다. 우리가 그때 많이 얘기했잖아. 이거 지금 인사 시즌이 아닌데 신원식이가 왜 갑자기 뉴라이트 신원식이가 안보실장으로 가고 김용현이가 국방부 장관으로 왔냐. 결국 왜 날라갔냐면 신원식이가 문상호를 날리라 그랬대요. 우리가 그때도 짐작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문상호가 블랙용업 명단 유출돼 갖고 중국에서 막 죽고 막 체포당하고 막 그러니까 블랙용업 명단 유출되고 막 그래 갖고 얘는 경질성 문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신원식이가 그 당시에 그 국방부 장관 할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알고 바로 신원식이를 자르고 안보실장으로 보내고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한 다음에 김용현이가 문상호를 유임시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김용현이가 문상호를 그럼 왜 유임시켰을까? 이제 퍼즐이 하나씩 다 맞춰지죠. 너 내가 살려줬으니까 내 말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들을 수가 없죠. 그쵸? 나 금방 별자리에서 목 날아갈 뻔했는데 옷 벗을 뻔했는데 김용현이가 오더니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을 정보사령관 투스타가 따로 수사 2부라는 민간 조직을 정보사령관에 만들어 놓고 노상원이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내란 계엄을 일으킨 게 왜 그랬냐. 흠 있는 놈. 그쵸? 어떻게 보면 군에서 옷 벗으라고 그러면 진짜 생명줄이 끊기는데 다시 생명줄을 연장시켜주면 당연히 김용현이가 신이 되는 것이고 김용현이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흠이 있는 문상호를 시켜서 노상원이를 정보사령부 안에 수사 2부라는 민간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이런 말 들을 사람,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정보사령관에 취임을 하면 민간인이 우리 부대에 어떻게 들어오나? 딱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정상적으로 진급해갖고 정보사령부에 딱 들어오면 민간인이 아무리 전 사령관이라도 민간인이 어떻게 부대에서 그걸 하냐? 난리를 칠 거 아니야, 사령관이. 근데 김용현이가 노상원 지시를 따라라 라고 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보직 유지하는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쵸? 그래서 블랙 요원들이 수사 2부에 대거 참여를 해서 이번 내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나씩 풀리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한동훈이 저서가 나왔는데 뭐 별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 않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왜 제가 한동훈 저서를 소개시켜 줄 거냐면 같은 중도 보수니까. 유승민, 한동훈은 우리랑 노선이 같아요. 같은 중도 보수니까. 중도 보수에서 수박 새끼들이 우린 같은 중도 보수잖아. 우린 같은 중도 보수니까 노선이 같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하는 짓이 중도 보수를 가장한 매국이죠. 저것들은 진정한 중도 보수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부터 중도 보수의 싸움을 했어요. 제가 왜 한동훈이의 책을 소개해 주냐면, 한동훈이가 이런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이가 국회를 해산하려고 그랬다. 윤석열이 병신 아니에요? 윤석열이는 이 국회 해산권이 없어진 데가 언제입니까? 87 헌법에서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국회를 해산하려고 그랬었다. 그게 뭐냐면 국회 따로 입법부인가요? 뭐라 그러죠? 최상목이한테 시킨 거. 국회 이름이 뭐야? 그게 입법 무슨 부 하나 만들라고 했었잖아. 그걸 만들어 갖고 비상 입법 회의인가? 비상 입법 회의? 비상 입법 기구라고요? 비상 입법 기구가 아닌데. 비상 입법 기구였어요? 그거를 만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없으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이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새로운 국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쵸? 응? 그렇잖아. 지금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풀리는 게, 왜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그랬냐면, 계엄 해제도 있지만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없어졌잖아. 87 항쟁에 의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회의원들을 다 싹 잡아들이면 국회가 마비가 되니까 새로운 국회가 필요하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인 거를 부정선거로, 지난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이번 22대는 무효다라고 해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든 다음에 새롭게 국보위 같이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사람들을 국회에 갖고 입법부도 장악을 하려고 그랬다. 그게 밝혀지는 건데,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12월 4일 계엄이 해제된 다음날 만났대요.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물어봤대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왜 체포를 해 이 새끼야.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왜 체포해 이 새끼야. 계속 모른다 그랬대요. 응? 왜 나를 체포하려 그랬냐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모른다. 내가 이 새끼야 국회를 해산 안 했잖아 이 새끼야 그랬대요. 지가 국회 해산권도 없으면서. 그쵸? 지가 국회 해산권도 없으면서 내가 국회를 해산하지 않았다 얘기했답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정세균, 이광재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조항을 좀 두자. 거기는 화이트 칼라잖아.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조항이 있잖아.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꺼냈잖아. 근데 민주당 안에서 안 된다. 어떻게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는커녕 이거를 예외 조항으로 두냐라고 막 비판을 하면서 지금 사실상 국회에서 반도체법 시급하다라고 통과시키려다가 요 조항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당대표는 이거 합의해 주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가 좀 심해 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면 52시간은 예외를 하고 나머지를 통과시키자 했더니 국힘당이 52시간 예외 조항 포함 안 시키면 안 한다라고 해서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더니 정세균, 이광재가 반도체 업계 절실하다. 민주당이 양보하라.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의 손을 들어줬죠. 딴 거나 좀 손을 들어줘라. 이런 거 손 들어주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재명 당대표가 촉구한 거예요 이게. 그거를 민주당이 이거는 양보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광재, 정세균이가 나서갖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정세균 전 총리가 경제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 산자부 장관 했었잖아. 기억나세요? 노무현 정부 때 산자부 장관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가 경제통이고 이광재 의원님도 원래 경제통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이재명 당대표의 52시간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도 그 보수는 이따가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고 우리 명태균이 얘기는 김건희랑 이어지는 거고, 요거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계엄령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너무 어이없고 대한민국 별이라는 새끼들이 하는 짓들이 참 한심했었죠. 오늘 좋은 칼럼이 있어서 제가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이 기무사였죠. 과거에 이 기무사를 뭐 안보사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고 바꿨었죠. 그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고 하면서 사실상 기무사를 해체한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개혁을 했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검찰을 먼저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제일 두려워하는 기무사와 국정원을 먼저 개혁하는 바람에 그 검찰이 넘버 3가 갑자기 나대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저렇게 그 개혁이라고 하면서 국정원 개혁, 안보사 안보사라 뭐 방첩사를 개혁을 했는데, 윤석열이가 집권하자마자 6개월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방첩사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윤석열이 들어서서 방첩사로 이름을 바로 바꾸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 동안 개혁했던 것들을 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고 하면서 개혁을 했지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법률적으로 탄탄하게 개혁을 했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그건 법으로 정해놨었잖아요. 근데 안보사는 사실상 이름만 바꿔놨어요. 이런 그전에 기무사 같은 데를 이름만 바꿔버린 거야. 이름만 바꾸고 그냥 잘 따르겠지라고 하면서 해놨더니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아갖고 윤석열이가 바로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고 이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니까 이 새끼들이 내란범인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을 버젓이 걸어놓고 원래 여러분들 이런 법에 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이라는 거에는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지른 자들은 사진을 게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새끼들이 버젓이 걸어놨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저거 좀 말씀드릴게요. 별자리 되게 많죠. 우리나라의 별이 가장 많은 게 어디죠? 육군입니다. 육군. 육군. 우리나라의 육군은요 미국의 천조국보다도 별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육군의 별자리가 미국의 육군의 별자리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왜 우리나라 육군의 별자리가 많냐면 여태까지 박정희, 전두환 이런 쿠데타 세력들과 동참을 한 게 다 육군들이었죠. 그래서 마구 진급 파티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이 별자리가 가장 많은 겁니다. 인정하시죠?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 세력들과 함께 같이 동참했던 육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육군이 별자리가 가장 없는 별자리도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해서 육군이 별자리가 가장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육군 저는 이것도 없애야 돼요. 왜 이걸 준비했냐면 이게 잘못된 거 이거 없애야 된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봤던 게 뭐죠? 장군 승진하면 대통령이 가갖고 칼을 주죠. 칼을 줘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장군 진급하면 대통령이 불러다가 칼을 주잖아. 그걸 삼정검이라고 합니다. 삼정검. 이 삼정검인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 이게 삼정검이에요. 이 칼을 줘요. 이 칼을 주고 이런 식으로 뭐 끈 하나 묶어줍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 삼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호국 통일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삼정 호국 통일 번영인데 저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전두환이가 1983년도에 만들었대요. 전두환이가 1983년도에 쿠데타에 성공하고 나서 장군들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라고 하면서 불러다가 칼 한 자루 주면서 이렇게 묶어준 건데 저게 아직도 마치 전통으로 있는 거예요. 저거 없애야 됩니다. 전두환이가 1980년대에 83년에 만든 이상한 행사예요. 저거 이번에 바로 장군 승진하고 그러면 바로 없애야 돼요. 40년 대신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퇴임할 때 또 칼을 줍니다.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장군들이 승진할 때 칼을 줄 게 아니라 헌법책을 줘야 돼. 이 새끼들아, 헌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돼. 안 그래요? 무슨 씨발 칼을 줘. 헌법책을 한 권씩 나눠줘야 돼. 장군 진급할 때. 그래서 군은 절대 정치 개혁을 하면 안 되고 절대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되고 군은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저런 빨리 썩어 빠진 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상하죠? 김건희가 지난 2022년 총선에 22대 총선에 작년 총선에 왜 그렇게 김상민 하면서 쟤를 공천을 하려고 했을까? 결국은 이 김상민의 무리한 공천 때문에 명태균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봐봐. 그냥 김상민이라는 애를 김건희가 낙하산으로 꽂지 않았으면 그냥 무난히 김영선 공천 받고 그냥 거기서 그랬으면 이거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했던 얘기가 김건희가 권력을 잡았다. 그건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 모든 대한민국의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인사위원장,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동시에 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인사와 공천을 갖고 있으면 인사는 공무원들을 잡을 수 있고 공천은 국회의원들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김건희 뒤에 다 줄을 쓰겠죠. 인사권은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장악할 수 있고 공천권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장악할 수 있고 이미 행정부는 지가 대통령이니까 김건희가. 그쵸? 김건희가 행정부는 어차피 대통령, 공천권을 가지고 입법부도 지 마음대로 쥐어 흔들고 이 인사권을 가지고 행정부의 인사권을 다 휘두르고 그러면 알아서 충성하게 돼 있다 이거죠. 김건희가 볼 때. 그러면 이 김상민이 도대체 누구길래 명태균을 빡치게 해갖고 명태균 게이트가 되고 윤석열, 김건희 녹취록까지 털을 왜 이렇게 챙기려고 했냐.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가 막 아직은 취재 중이라서 여러분들 개연성만 오늘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건희한테 전화가 3번 온 날 지역구 출마 바꿨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검찰 조사 내역에 나오는 거예요. 총선 전에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의원님 이번에는 지역구 좀 바꿔야 되겠어요. 창원 의창은 안돼 거기는 김상민 자리야. 미쳤어? 김해갑 출마하세요. 이게 된 거야. 그치? 이게 된 거야. 창원 의창에 김영선이 나간다고 하니까 미쳤어 안돼 너 김해갑 가라. 그래서 명태균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참아 그거는 내가 못 얘기하겠다. 저기 여사님이 대신 해달라라고 해서 김건희가 직접 전화한 거야. 근데 김영선이 여러분들 그래도 4선 5선 의원인데 응?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사를 먼저 내야지 컷오프를 못 시킨다. 그렇게 해서 먼저 기사가 나가죠. 낙동강 벨트 사슬 위에서 김영선 김해갑 출마 선언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게 전모예요. 그 다 뒤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지역구 조정, 후보 조정, 교통정리까지 김건희가 한 거야. 이거 원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는 당 사무총장이 교통정리를 하거든요. 정치권 안에서는 원래. 근데 이거 김건희가 다 한 거야. 얘 안 돼, 얘 안 돼, 얘 빼, 얘 넣어, 얘 빼, 얘 넣어, 얘는 냅둬. 지 마음대로 대한민국의 공천을 다 한 거예요. 공천 개입이 아니라 그냥 공천관리위원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이한테 나중에 안 된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김상민을 지원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장관직을 제안했다 이런 거야. 명태균한테 이번에 안 되면 김영선 의원은 김상민은 꼭 당선시켜야 되니까 김영선 의원한테 선거 지원해 주라래. 선거 지원해 주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으로 보내주겠다.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으로 보내주겠다. 와, 지 마음이죠. 공기업 사장도 김건희가 여러분들 보세요. 김대남 어디로 갔나. 그래서 용산에 있던 애들은 전부 공기업 사장이나 이런 데로 다 가잖아요. 김건희가 다 휘두른 거예요. 응?
제가 왜 그러면 김건희가 왜 이렇게 김상민을 신신당부하면서 지역구까지 김영선 지역구까지 뺏어가면서 김상민을 내려 꽂으려고 했나. 이거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조사 중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어디 갔죠? 여러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언제부터 발생하죠? 응? 잠깐만 요거만 좀 보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언제예요? 이때죠. 2008년부터 2009년 여러분들 요거 좀 잘 봐주세요. 검찰은 2009년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정 매매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2009년 7월 24일, 27일, 30일 총 3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모두 4만 이렇게 되고 이 거래들은 통정 매매의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게 여러분들 1차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은 2009년 7월에 있었던 일을 알고도 모두 묻어버립니다. 그쵸? 이때가 그냥 알고 묻은 거예요. 그냥 검찰은 다 알고 묻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아이씨 이거 왜 안 올라가 있지? 잠깐만요. 여러분 조금만 잠깐 기다리세요. 좀 찾아봤어요. 김상민이가 랑 어떤 연관이 있나 저희가 아직 그 분석하고 취재 중이니까 그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셨죠? 이제 보시고 이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김상민 이력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래서 방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차가 2009년 2010년이라 그랬죠. 그쵸? 이거 보세요. 김상민이가 이 신이 처음 검사 생활을 한 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대구. 김상민이가 처음 검사 생활을 시작한 게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임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때 윤석열 어디 있었나 보십시오. 윤석열 2009년 1월에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입니다. 1차죠. 그죠? 윤석열도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으로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지네가 얘기하면. 근데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걸 보십시오. 이게 검찰에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가 이정필이었거든요. 얘가 검찰에 자술서를 쓴 거예요. 주가 조작 선수인 이정필이 내용으로 권오수, 여러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면 누가 생각나요? 권오수죠. 권오수 회장이 뭐 줄리 막 이게 연관된 거잖아요. 권오수 회장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람이 뭐냐면요, 대구에 있는 두창섬유가 배우예요. 주가 기간을 앞서 김건희 씨가 미리 장애임상한 건 도이치모터스 바로 이 두창섬유가 배정받아 보유한 주성 물량이었는데 두창섬유의 실소유주가 바로 권오수 회장이에요. 두창섬유의 실소유자가 권오수 회장인데
이 두창섬유가 어디 있냐? 대구에 있습니다. 두창섬유가 대구에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보세요. 지금 보세요. 권오수는 주변 지인들에게 주식을 매입하게 권유하면서 두창섬유 이땡땡 주식관리를 하게 이정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창섬유도 권오수 회장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지방은요. 새로운 검사가 내려오면요. 그 지역에 유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서 검사 대접을 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지역 유지들이 새로운 검사가 임용되거나 그래갖고 내려오면요. 검찰청에 대구지방검찰청 이런 사람들이 발령받았고 내려오면 그 지방의 유지들이 검사를 데려다가 접대를 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때 당연히 두창섬유 권오수 회장은 대구의 유지격이잖아요. 서울의 도이치모터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김상민이랑 권오수는 알고 지냈던 것이고. 근데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저희가 아직 취재 중이에요. 이 주가 조작 사건이 덮여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수사하다가 말아요. 당연히 두창섬유를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그 배경에는 두창섬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두창섬유는 당연히 대구에 있다 보니까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이거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덮어요. 저는 이때부터 권오수, 김상민, 김건희를 알고 지낸 사이예요.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김건희 여러분들 왜 내가 이 생각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냐면요. 김건희는 반드시 지희한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을 챙긴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한테 가장 애킬레스건이 뭐예요? 왜 저렇게 김상민을 챙기려고 하냐? 김상민이가 조국 사건에서 수사를 제일 잘해갖고 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남들한테 대외용이고 조국 사건에서 제일 악랄하게 수사한 사람은 고영곤이에요. 사실 김상민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조국 장관 사건에서 그렇게 두각을 다타하면서 열심히 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누가 봐도 김건희의 아킬레스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 이 사건을 가장 쉽게 넘어갔던 게 결국은 김상민 이런 검사들. 응? 요것도 하나만 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과 그 사이가 됐었고 옛날에 총선 직전에 김상민이가 올린 글이에요. 며칠 전 고등학교 선배이신 정점식 의원 부인상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흐르는 눈물이 됐습니다. 형수님께서 뭐 이렇게 쭉 쓰다가 그 자리에 대통령님께서 그 먼 길을 조문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김상민이랑 이렇게 있는 사진이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다 보니까 김상민이가 여길 나왔어요. 여기 출신이에요. 쭉 여러분들 저는 요거에도 저희가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 검사. 얘가 2021년인가 그러니까 이쪽 전문가예요. 해외 재산. 지금 김건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퇴임 후에 해외 재산을 반출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응?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게 좀 허점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퍼즐을 맞춰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퍼즐만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해외 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팀 검사도 했었어요. 김건희는 오로지 관심이 주가 조작,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돈 빼돌리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론은
김건희가 이렇게 김상민을 챙겨 그리고 김상민 검사의 어떤 그 인맥을 보면요, 이상한 좀 인맥들이 있어요. 김태우 있죠.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태우와도 선후배 관계고 정점식이랑도 선후배 관계예요. 물론 지역이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김태우를 무리하게 강서구청장의 선거를 또다시 사면하고 공천했다가 폭삭 망가지죠. 그쵸? 그때부터 시작했잖아. 김태우도 무리하게 저렇게 공천할 필요가 없는데 사면까지 시키면서 공천을 했다가 폭삭 망가지거든요. 저는 김태우도 주가 조작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태우를 그렇게 챙겼다라고 생각해요. 김태우, 김상민만큼은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권오수와 다 연관돼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챙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김상민과 김태우는 선후배 관계고 이상할 정도로 김태우도 챙기다가 폭삭 망했는데 김상민도 사실 명태균 사건이 김상민이 아니었으면 터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김상민이가 2009년에 대구지검의 초임검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그때 대구지검의 특별수사부장이 윤석열이었고 당연히 윤석열은 권오수 회장을 알고 있었고 이거는 윤석열 결혼 전입니다, 여러분들. 결혼 전이에요. 결혼 전. 그래서 이때 연애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었을 때예요. 김건희랑 왜 제가 이거 여러분들 합리적인 의심을 하냐면 2009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할 시즌에 김건희의 애인이 바뀝니다. 양재택에서 김건희의 애인이 윤석열로 바뀌는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은 지 후배 검사들을 지 와이프를 부를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새끼들은 보스잖아. 윤석열은 자기 와이프 김건희는 검사들을 좋아하니까 오빠 술자리 하면 나 좀 불러 그래갖고 김상민 검사를 그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도이치모터스 두창섬유의 대주주인 권오수 회장도 그 지역 유지들과 만나고 그랬을 때 같이 김상민, 윤석열, 권오수 그때 얼굴을 다 텄고 권오수 회장이 자기는 도이치모터스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은 거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권오수 회장 사건이 그래서 검찰 차원에서 덮였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어설프지만 뭔가 있죠. 그쵸? 뭔가 있잖아. 김상민이 뭐라고 그렇게 챙겨줘. 조국 장관 수사할 때 한두 명이 난리친 게 아닌데 이걸 하나하나 파고들다 보니까 결국은 대구 대구 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김상민이는 정점식이 쫄기예요. 김상민이는 직속 선배는 정점식이었는데 정점식이는 황교안 쫄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정점식이를 국회의원으로 끌어들인 거는 황교안. 정점식과 그런 황교안을 리더했던 그래서 황교안이가 윤석열 변호인단까지 지금 합류를 하거든요. 정점식과 그래서 윤석열은 굉장히 막역한 사이. 그 정점식의 후배 김상민이 대구지검에서 결국은 권오수 알게 되고 김건희 그때부터 알게 돼서 결국은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부르죠. 보세요. 보면 얘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보세요. 김상민 보십시오,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 바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으로 오고 대검찰청 해외 불법 조사단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출세해갖고 의성지청장 다시 대검찰청 공판 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 이렇게 돌지 않았나. 황교안, 정점식, 김상민이고 그 안에 윤석열이가 끼어있는 것이고 딴 거 아니야. 두창섬유를 기억하세요. 두창섬유가 대구에 이 공장이 있고 권오수 회장은 원래 자동차 그 딜러가 아니었어요. 원래 원단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원단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원단 장사를 하면서 번 돈으로 도이치모터스라는 그 회사를 지가 인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정필 그리고 주가 조작하는 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경찰과 검찰이잖아요. 검사잖아요. 그럼 당연히 김건희를 왜 권오수가 끌어들였겠어요? 왜 권오수가 김건희를 이용해서 검사들의 인맥을 쌓았겠어요? 당연히 주가 조작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줄리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 여러분들 좀 풀리죠? 권오수는 원단 장사로 시작해갖고 도이치모터스 BMW 그 자동차 회사를 지 소유로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돈을 버는 목적인데 가장 주가 조작의 걸림돌은 경찰과 검사들인데 그런 검사들만 손에 잡고 있으면 기소가 될 일은 없으니까 지가 그 결국은 권오수, 조나모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오수 회장, 조나모 회장 그래서 그 라마다 르네상스의 그 조나모 이런 애들이 권오수를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들 후리고 다니던 줄리를 권오수가 이 정도면 됐겠다 해서 주가 조작에 끼어들이고 지금 나도 좀 복잡한데 하여튼 시작은 대구지검 권오수 거기서부터 인연이 돼서 주가 조작 그리고 줄리는 검사들을 지가 꽉 잡고 있으니까 권오수랑 같이 주가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주가 조작 선수들이 검찰에 잡혀갖고 얘기할 때 야 이러다가 우리만 달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김건희는 빠져나가고 우리만 달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야 이러다가 우리만 달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상하잖아. 이 모든 명태균 게이트의 시작은 김상민 공천이야. 여기서 싸움이 나갖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강혜경 씨가 녹취록이 김영선 녹취록이 까지고 김건희 녹취록이 윤석열 녹취록 김건희 녹취록이 까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 줄게. 김영선 공천 파동 얘기를 간단하게 해두면 김영선이가 이제 재보선으로 그 공천이 되죠. 거기가 어디죠? 의왕인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의성. 의성의 재보선에서 공천이 되죠. 근데 사실 김영선이도 여러분들 잘 봐요. 김영선이도 의성이랑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김영선이 원래 지역구가 일산이었어요. 의창. 김영선이는 원래 여러분들 지역구가 일산이었어요. 일산. 근데 뜬금없이 의창의 재보궐선거에 얘가 나가요. 그쵸? 이건 뭐냐면 명태균의 힘이었어요. 이건 창원 의창 얘는 명태균의 힘이었죠. 그동안 그 여론조사 홍준표 이런 관계를 예전부터 맺어왔으니까 이제 명태균을 많이 의지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김건희가 의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명태균이 이제 빡치는 일이 생긴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명태균은 김영선과 아삼육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 배지 더 이상 못 달 만한 김영선이를 창원 의창에다가 꽂아 넣으니까 김영선이의 월급 반까지 지가 받아가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자기가 꽉 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태균이에게 김영선이는 돈줄이었던 거죠. 권력이었고. 그래서 반드시 김영선이는 꼭 챙기고 제1순위로 김영선이는 명태균이가 챙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 김건희가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늘 내 돈 창구는 김영선이야. 자기가 명태균이가 김건희랑 윤석열에게 잘 보여갖고 자기 말을 이제 신뢰하게끔 만들고 여론조사도 막 갖다주고 대통령 후보 만들어주고 여기 대통령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어떤 그 재보궐선거는 거기 대선 전이지만 사실상 명태균이가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잖아. 대선 후보가 되면서. 그래서 명태균이에게 이제 김건희가 의지하고 윤석열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명태균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뜬금없이 일산의 지역구였던 김영선이를 이쪽에 창원 의창에 김영선이 재보궐에 좀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들어줘서 얘가 당선이 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식적인 22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재보궐은 몇 년 임기가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22대 국회에서 당연히 명태균은 창원 의창에는 김영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김건희가 가장 아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뭐 연루가 돼 있다 아니면 권오수 회장과 친분이 있는 오래전부터 알던 김상민이가를 어딘가에다가 꽂아줘야 되는 거야. 자기가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제 생각은 그래요. 김건희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거는 김상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덮고 사실상 자기가 검찰의 수사를 피하게 해줬던 사람을 김상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김건희는 김상민이가 은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대통령까지 되는데 예전에 위기 때 김상민이가 덮어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김상민이를 국회의원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에 김건희가 이제 아직 현직 검사한테 전화해갖고 상민씨 이번에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배지 한번 달아야죠. 그러니까 예 여사님 어디로 나갈까요? 창원 의창 내가 조종하니까 그쪽에 나가서 고향이 창원 의창이죠. 그쪽 가고 이제 지역구 좀 다지라 이거지.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느닷없이 출판기념회를 하고 이질할 떠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검찰총장이 누구냐면 이원석이에요.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이원석입니다. 검찰총장 이원석이 이거는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그런 거야. 이원석이가 날라간 것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보니까. 이원석이가 아니 현직 검사 새끼가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사표를 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래놓고 사표도 안 던지고 이런 새끼가 어디 나면서 감찰을 착수한다 그랬었어. 그때 기억해요? 그때 이원석이가 감찰하겠다라고 하면서 김상민한테 엄포를 놔요. 근데 그게 나중에 흐지부지 돼. 그때 이원석이가 감찰한다 그랬는데 그 감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놓고 이제 이원석이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반 검사가 검찰총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지역구 내려가갖고 그것도 지가 지역구를 정해서 웃기지 않아요? 현직 검사가 지역도 지가 정해서 출판기념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 지가 지역구를 정해. 창원 의창에 내려가서 북콘서트를 하고 지가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라고 해. 공천도 안 받은 현직 검사가. 이거는 뭐야? 검찰총장보다 더 큰 힘이 움직인 거지. 김건희에게 전화를 받은 거지. 합리적으로 보면. 김건희가 이번에 창원 의창 준비하세요 라고 하니까 얘는 검찰총장이고 나발이고 무서운 게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 핫바지지. 김건희 여사 대한민국 권력자한테 전화 받았지. 나가라고 이미 공천 자기는 됐다라고 생각했지. 응? 그래갖고 이제 얘가 어이없는 현직 검사가 내려가고 지랄을 하니까 이원석이가 감찰을 한다라고 했는데 콧방귀 뀌어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명태균이는 절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태균에게는 김건희보다 김영선이가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을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여사를 이기질 못하니까. 명태균이가. 명태균이는 절대 여사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딜을 한 거지. 그러면 어차피 컷오프 될 것 같으니까 컷오프 되기 전에 빨리 김해갑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해라. 빨리 김해갑에 출마하라고 선언을 해라. 응?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해갖고 빨리 지금 어디 신문에다가 내가 불러주는 대로 낙동강 벨트 사수위에서 출마한다고 해. 진짜 그 기사가 나오잖아. 응? 그러고 나서 이제 김건희는 김상민이를 창원 의창에다가 공천을 하지. 근데 그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반발이 나온 거지. 그래서 컷오프에서 날아간 거지. 응? 이때 김영선도 날아가고 김상민도 날아가고 원인이 뭐냐? 여기서 한동훈이가 나오는 거야.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었잖아. 한동훈이가 무조건 경선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김건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거야. 그때부터 한동훈이와 김건희는 이 공천 싸움을 한 거지. 그치? 명태균이가 부탁했던 김건희한테 부탁했던 김영선, 명태균이가 지가 부탁했던 김상민, 누구 하나 단수 공천을 안 주고 전부 경선을 붙여버린 거지. 그래서 한동훈 저 새끼가 미쳤나? 응? 그러면서 문자로 지금 문자 1심 논란이 뭔가 했더니 김상민 공천하라야. 내 말 맞지? 응? 김상민 어떻게든지 살려달라, 살려라 라고 얘기했더니 한동훈이가 왜 보고 씹었을까? 들어줄 수 없으니까. 한동훈이는 말을 아끼잖아.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누구 어디에 단수 공천하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문자가 오니까 한동훈이가 읽고 씹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응? 그렇잖아. 아니 당연히 경선이 원칙인데 특별히 김상민 챙기라 그러고 김영선 살리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공천에 개입하고 있고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김건희랑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퍼즐이 풀리죠. 그때 이제 명태균이한테 전부는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김영선이라 그랬지. 명태균이에게 전부는 김영선이었는데 어떻게든지 명태균이가 그 김해갑 가면 이길 가망성이 없으니까 명태균이가 누굴 찾아가? 이준석을 찾아가는 거야. 그치? 어떻게든지 국회의원은 배지는 달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준석을 찾아가고 어디 무슨 절에서 무슨 뭐라 그래? 그 무슨 회담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명태균이가 이준석에게 김영선을 비례 1번을 7불사 그게 뭐냐? 7불사 회동이 딴 게 아니야. 김상민이한테 지역구 뺏겼으니까 김영선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개혁신당에서 비례 1번을 달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개혁신당을 밀어주겠다. 이제 다 풀리죠. 이제 다 풀리죠. 응? 처음엔 비례 1번이었어. 그러니까 김영선은 살려야 되겠지. 명태균이는. 김건희는 이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준석을 찾아간 거지. 이준석을 찾아갖고 김영석 비례 1번 주면 어떻게든지 개혁신당 이번에 지원해주겠다.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응? 그래서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이 김영선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총선 직전 생각해보면 개혁신당이 뭘 준비했었냐면 이런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이 김영선이라는 소리가 막 도니까 개혁신당이 김건희 공천 개입을 폭로하려고 기자회견을 준비했었어요. 그쵸? 개혁신당의 천하람이랑 이준석이가 지금 국힘당의 공천에 김건희가 개입한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김상민이가 공천을 못 받아.
김상민이가 공천을 받았으면 폭로 기자를 하려고 그랬어. 김건희가 꽂았다라고. 근데 한동훈 때문에 김상민이가 공천을 못 받아서 사실상 개혁신당이 기자회견을 포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면 이 모든 게 다 김건희야. 김건희가 공천 개입,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주가 조작 사건을 막기 위해서 검사들을 전부 김건희가 인사도 검사들을 다 했고, 여기서 이제 김건희가 가장 실수를 한 게 뭐냐면 한동훈과 문제가 생긴 거지. 왜? 한동훈이는 야망이 있는 놈이잖아. 한동훈이는 김건희가 원하는 거는 말 잘 듣는 대통령 빼고 다. 대통령 도전만 안 하면 뭐든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 김건희는 말만 잘 들으면. 그래서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까지 시키고 키워준 거야. 근데 한동훈이가 진짜로 대선에 도전할 것 같은 거야.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왜? 김건희랑 윤석열이는 영구집권을 노렸는데 벌써 한동훈이는 고양이 새끼가 호랑이가 돼갖고 차기 대권을 꿈꾸니까 이 새끼를 그냥 부하로 둬야 되는데 지가 우리를 밟고 올라가려고 한다는 느낌을 보고 한동훈을 죽이기 시작한 거지. 그때부터 공천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동훈이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내란 사건 때 한동훈이를 죽이려고 체포 명단에 넣었던 것도 김건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직 저희가 취재하고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데, 김상민을 왜 이 명태균 사건이 김상민 때문에 터졌고 결국은 이런 일파만파 명태균의 황금폰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크게 번졌는데 김상민이 뭐길래 김건희가 챙기려고 했냐. 혹시 제가 이게 힌트를 줬으니까 취재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김상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연관이 돼 있다. 권오수 회장과도 연관이 돼 있다. 그때부터 김건희랑 다 연관이 돼 있다. 저희도 취재하지만 저희가 취재거리를 좀 드릴게. 여러분들도 저희가 김상민 검사를 취재를 좀 하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김상민이가 그렇게, 김건희는 김상민을 챙길 수밖에 없었고, 물론 검사였기 때문에 대구지검의 그 당시에 두창섬유 권오수 회장의 회사인 원단 회사인 두창섬유의 대표가 권오수였고, 그때 대구지검의 초임 검사로 발탁됐고, 그때부터 김상민은 권오수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때 같이 권오수와 주가 조작 사건에 참여했던 김건희도 김상민을 모를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김상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덮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건희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는 데는 김상민의 공이 컸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꼭 김상민을 국회의원 만들라고 하면서 무리수를 두다가 명태균 사건, 명태균의 사건이 터졌고 결국은 공천 개입 여러 가지가 발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상민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핵심입니다. 김건희의 관심은 나중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피해가냐. 우리 김상민이가 여기에서도 근무를 했거든요. 2020년에 대검찰청 해외 불법 재산 환수 합동 조사단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해외에 빼돌린 재산을 환수할 때 어떻게 환수하는 법을 아는 놈은 피하는 방법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관심이 많았을 것이다. 그쵸? 해외에 불법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을 알면 도저히 못 찾는 방법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김상민이에게 이렇게 중요한 명태균을 제껴가면서까지 공천을 주지 않았을까. 추가 취재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급하게 취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일단은 연관성만 우리가 오늘은 알자고.
이 김상민을 그렇게 챙기려고 그랬던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고, 결국 권오수 두창섬유가 대구에 있는 회사였고, 때 우연일지 모르지만 김상민은 2009년에 검사 시작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윤석열도 2009년에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있었고, 그때부터 다들 2년이 시작됐고, 권오수 회장, 윤석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 결혼 전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연애 사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김상민이랑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권오수는 다 알고 지냈을 것이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요, 윤석열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윤석열이가 주가 조작을 하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하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 오빠 나 요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이거 어때?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좀 어설프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요 연관관계만 오늘 짚었으니까 나머지 추가 취재로 여러분들 그거는 딱 아시겠죠? 왜 명태균 사건이 터졌는지. 명태균의 황금폰 하면서 명태균이 폭로를 하고 강혜경 씨가 폭로를 하고, 이 모든 게 김상민 공천 때문에 김영선이가 낙동강 오리알 되면서 이게 밖으로 터진 거예요. 밖으로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오죽하면 여러분들, 명태균이가 이준석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슨 문제 생기면 바로 김건희한테 전화해라. 바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김건희한테 전화해라. 명태균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평소에 농담같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이상하죠? 지금 정치권 이상하게 돌아가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김건희를 올리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거 수십 번 얘기했죠. 응? 제가 윤석열 정권 1년 하루차 취임부터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권력자는 김건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김건희라는 이름을 딱 넣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갈 것이다. 응? 모든 거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풀릴 것이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보세요. 다 풀려요. 제가 그래서 2022년 요번에 22대 총선할 때도 지금 김건희가 여러분들 안 보인다, 총선 앞두고 사라졌냐라고 얘기할 때, 뭘 사라져? 응? 경호처 대통령실 안에서 상황판 펼쳐놓고 전형 공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공천하느라고 저거 안 나오는 거라고. 응? 내가 그랬잖아 그때도. 김건희가 뭐 총선 앞두고 일부러 얼굴을 안 보이치고 뭐 잠수 탄다 뭐 이러겠는데, 웃기지 말아라. 전혀 상황판 펼쳐놓고 저거 지금 공천하고 있다. 저거 그래서 안 돌아다니는 거다. 다 드러나잖아. 네, 저희가 추가 취재 열심히 해갖고 지금 여러분들 경호처 인사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런 게, 지금 김건희는 경호처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를 받으면서 지금 증거인멸하고 있는 거야. 증거인멸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문재인 정부 때 비아폰 서버의 삭제 기간이 한 달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이틀로 바뀌었대잖아. 이것들 복구 못하게 서버 자체를, 제가 보면 서버 자체를 빼갖고 딴 데로 해갖고 서버를 교체할 거예요. 그러면 포렌식도 안 되니까. 지금 그 서버 안에는 여태까지 김건희가 내란, 공천 별게 다 있을 텐데. 너무 분합니다. 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가 삭제되고 있는 건데. 검찰이 개입돼 있고 김건희가 다, 제가 얘기했잖아. 경호처가 지금 검찰이 여러분들 김용현이 잡을 때 비아폰 대신 깡통폰 들고, 그 비아폰 여러분들 김성훈이가 가져갔대잖아. 지금 대한민국의 경호처가 아니라, 아니 대통령도 없는데 거기가 무슨 비밀지역이에요. 안 그래요? 대통령도 거기 지금 없고 대통령 구치소가 있는데
응? 대통령 관저가 무슨 지금 군사보호 시절이에요. 응? 맞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가 대통령이니까. 김건희가 대통령이니까 군사보호 시설 맞지. 지금 저는 계엄의 핵심, 계엄의 컨트롤 타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남동 관저였어요. 가장 접근이 어려운 한남동 관저에서 공간에서 다 계엄 세력들을 모아놓고 비화폰으로 김건희, 윤석열 다 지휘하고 지랄들 한 거예요. 김건희 비화폰 뒤져보면 그날 어디 전화했는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명태균 씨 여러분들, 명태균이가 진짜 이를 갈았더라고. 그 명태균 입장에서는 김건희 지가 다 해놓고 나를 안 살려? 지금 그거야. 네가 시키는 대로 했어. 결국은 네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나를 구속시켜? 명태균 씨가 그랬잖아. 한 달 안에 니들 정권 끝장난다. 진짜 한 달 안에 끝장났어. 명태균이 신기 있다니까. 한 달 안에 이 정부 끝장난다 그러더니 진짜로 한 달도 안 돼서 윤석열이가 탄핵됐고, 그 다음에 110석도 못 넣는다 그러더니 180석, 108석 얻고. 명태균이가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윤석열 탄핵되고 조기 대선 딱 확정되는 순간 오세훈, 홍준표 고소할 거래요. 명태균이 오세훈, 홍준표 딱 고소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조기 대선 확정되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봐주기다, 대선 후보 봐주기가 되잖아요. 명태균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 잔칫날은 뭘 의미하죠? 대선. 대선 때 오세훈, 홍준표 잡는다. 왜? 명태균이가 보면 여러분들 진짜 전략가예요. 가장 주목받을 시기가 언제야? 대선이야. 그쵸? 오세훈과 홍준표가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는 조기 대선밖에 없어. 그때 고소고발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건은 모든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태균 전략가에 보니까 오세훈, 홍준표 니네 그렇게 내가 사기꾼이고 떳떳하면 명태균 특검 찬성하래. 못하거든. 전략가죠. 내가 그렇게 사기꾼이고 그러면 내가 고소할 거니까 니들 그러면 명태균 특검 공식적으로 찬성해라. 머리가 좋아. 내가 조기 대선 확정되면 오세훈이랑 홍준표는 고소할 거다. 너네 내가 사기꾼이라 그랬으니까 떳떳하면 특검 받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죠. 지금 오세훈, 홍준표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대요. 진짜 할놈입니다. 왜 할놈이냐? 명태균의 변호사 누구더라? 남상 누구던데? 명태균의 변호사가 홍준표와 상극이야. 이 사람도, 명태균 변호사도 그 지역에서 정치를 좀 하고 싶어 했는데 홍준표에게 무참히 짓밟힌 저력이 있어갖고 명태균 변호사가 남 변호사가 홍준표랑 상극이야. 상극.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야 지금. 남상권. 이 남상권이가 홍준표랑 상극이야. 그래서 계속 홍준표 아들 문자 공개하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좀 어설픈 감이 없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연관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게 김건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네, 이재명 당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은 국힘 괴멸의 시작이다. 저는 너무나 대환영이에요. 제가 평소부터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어딨냐, 저것들은 매국 정당이다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런 논쟁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요. 언론에서 계속 비주류가 이재명 당대표를 때린다 이런 기사가 나와도 나쁘지 않아요. 응? 왜 그러냐, 오늘 고민정의가 우리가 보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개소리를 합니다. 잘못하다간 진보 완전히 없애려는 효과. 바보입니다, 바보. 주둥이로만 진보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짓은 욕 나와서 하는 짓은 수박짓 하니까 욕을 그렇게 처먹는 걸 몰라요. 안 그래요? 주둥이로만 진보라고 떠들고 하는 짓은 수박짓 하니까 국힘당과 별 다름이 없다니까 수박 소리 듣는 거 아니야. 파란 잠바에 빨간 속은 빨갛다 그래갖고. 김두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이재명 발언에 놀랐지. 전공을 찔러서. 김두관이 무슨 진보고 개혁이고. 야, 니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만 봐도 니들한테 묻고 싶다. 니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개혁하라 그러고 그렇게 싸우라 그럴 때 주춤하고 역풍 타령하다가 결국은 비주류 된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정체성을 찾아가고 중도 보수의 길로 가니까 왜 깜짝 놀라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있어. 거기에 이인영도 입이나 다물고 있지. 86 맏형. 이인영도 이재명 비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병신같은 소리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국민의힘을 보수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인영 미친거지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합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는 자체가 국민의힘을 보수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새끼들이에요. 그만 86 운동권 팔아쳐먹고 시대가 변한 걸 느끼고 독재와 싸울 때는 민주, 진보, 혁명 통하는 시대였어요. 민주당은 한순간도 보수를 지향한 적이 없다? 지랄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매번 선거에 깨지고 맨날 억울하게 분열되고 하는 거죠. 왜 민주당이 여태까지 진보라고 하면서 분열됐는 줄 아세요? 진보가 아니니까. 어제도 얘기했잖아. 진보정당이 아니면서 진보라고 하니까 맨날 진보당, 정의당, 민주노동당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왜 이재명 당대표의 중도선언은 국힘의 괴멸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딱 선언하는 순간 진보라는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오묘한 심층 분석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를 선언하는 순간 진보라는 영역이 새로 생겨서 저쪽이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왜? 국힘당은 진보를 선언할 수 없잖아. 우리의 영역인 거야.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선언을 해도 진보는 민주진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힘당이 쳐들어오질 못해요. 그쵸?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선언하면 누가 공중에 붕 뜨냐? 유승민과 한동훈이가 우리가 주장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유승민과 한동훈이가 중도 보수라고 떠들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를 선언해버리니까 여태까지 따뜻한 보수, 중도 보수를 지향했던 유승민과 한동훈이와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힘당이 뭐죠? 극우냐 보수냐의 분열 안에서 그 빈틈을 민주당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치? 지금 국힘당은 사실상 내전 상황이잖아요. 합리적인 보수와 극우 사이에 민주당이 중도 보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외연 확장이죠. 응? 진보 진영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선명성 경쟁. 더 이상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당과 선명성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 민주당이 더 이상 진보당이나 민주노동당이랑 완전 왼쪽 가 있는 애들이랑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종북 좌파 빨갱이 프레임을 앉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민주당에게는 종북 좌파 빨갱이 프레임을 못 씌워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선언했고 종북 좌파 빨갱이는 진보정당에게 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응? 결국 뭐냐,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 매국 세력, 반민족 세력, 이 세력들이 여태까지 보수를 위장해서 민주당을 진보로 강제 진보해야. 제 말이 틀려요? 틀려요?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강제 진보가 돼버린 거야. 가짜 보수 때문에 강제적으로 진보가 돼서 보수의 가치, 민족주의, 거기에 대한민국의 헌법, 법치주의, 지금 법치를 누가 지켜요? 민주당이 법치를 지키고 있잖아요. 민족주의, 누가 나라를 팔아먹어요? 일본과 미국이 나라를 팔아먹는 저 매국 세력에 맞서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누가 보수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진보예요? 여러분들이 보수예요? 솔직하게 얘기할까? 내가 왜 방송을 할 때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많이 얻냐면 시청자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요. 뭐냐? 나는 국힘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지 내가 진보를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있을 순 있겠죠. 대부분 국힘당은 상식밖에 대한민국의 반민주 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정당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가치를 갖고 혁명적 투쟁가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나는 국힘당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사명감 하나에 방송을 하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우리가 1번을 찍는 이유는 국힘당을 반드시 괴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당의 스펙트럼은 아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보수를 해서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 사람들이 진보를 해서 민주당을 지지한다? 아니에요.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길고 다양한 이유는 국힘당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국힘당이 단 한 석이라도 못 얻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응?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진보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보당에 투표하지 않고 정의당에 투표하지 않고 왜 민주당에 투표를 하냐? 자기는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지만 나의 주적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어쩔 땐 진보, 어쩔 땐 굉장한 보수. 하지만 국힘당은 상식 밖의 정당, 없어져야 될 정당, 반민족 정당, 매국 정당, 보수의 탈을 쓴 가짜, 이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의도에 갇혀 있어갖고 민주당이 진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보 정당인 민주당을 지지한다? 천만의 말씀. 국힘당 없애달라고 민주당 지지하는 겁니다. 그럼 국힘당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보수의 가치를 찾아오고 진정한 보수가 민주당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줘야만 국힘당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대구 중심의 극우 정당으로 나락가게 해야만 진보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보수의 확장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응? 주둥이로만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다, 그래서 이득 보는 게 뭐가 있었어요? 늘 진보, 종북, 좌파, 빨갱이, 정의당과 경쟁하고, 응? 진보당과 경쟁하고, 쓸데없이.
민주당은 중상층을 타겟으로 정치를 펼치는 정당이에요. 민주당의 주 지지층이 중산층이에요. 그런 정당이 왜 진보 개혁 정당이라고 중도 보수는 개혁 못합니까? 응? 안정화 속에 바꿔나가는 거예요. 안정화 속에 성장시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인영 민주당이 국힘당이냐 이런 개소리 욕먹어야 돼요. 어디다 대고 비교합니까? 왜 국힘당을 민주당이 스스로 진보를 선택하면서 민주당을 여러분들 이 멍청한 짓이 이거예요. 민주당이 진보를 선언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보수는 저쪽에 국힘당이 보수라고 착각을 빠집니다. 이 해방 이후에 77년 동안 바꿔내지 못한 보수의 가치를 찾아와야 돼요. 안 그래요?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선언하는 순간 야 그럼 보수는 국힘당이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힘당을 보수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선언해야만 어느 정당이 더 보수정당이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을 정의당과 진보당과 합니까? 이 멍청한 새끼들아? 국힘당과 싸워야지. 국힘당과 싸우려고 그러면 진보 대 보수로 싸우면 안 되지. 더 합리적인 중도 보수. 결국 대선이나 결국 선거는 중도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선거가 판가름이 되잖아요. 그렇죠? 선거는 중원 싸움이잖아. 그 중원이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진보가 이기고 보수가 이기잖아. 여태까지 이 왜 불리한 선거를 하냐고. 우리는 진짜 보수가 누군지, 진짜 나라를 위하는 세력이 누군지를 국힘당과 싸워야지. 뭐하러 진보정당이라 그래갖고 정의당과 민주노동당, 진보당 여태까지 그런 정당이랑 싸우냐고. 힘 빼면서. 어?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동당, 무슨 사회민주당 지네끼리 싸우게 경쟁을 만들어 놓고 민주당은 국힘당과 싸워야지 이 사람들아. 응? 진화하지 않고 진보가 경직되니까 86년 항쟁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권이 비판받는 겁니다. 운동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진화하고 운동권이 생각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운동 86 운동 기득권. 저는 여러분들 솔직히 86년 87 항쟁에 피를 흘렸던 많은 민주당의 뿌리였던 이 운동권 세력들 존경합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86 운동권들이 86 독재와 항거했던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보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중도 보수라는 말에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보라는 것은 오늘도 바뀌지 않으면 내일은 수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과거 진보라고 했던 운동권 세력들이 경직된 수구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유권자들이 2000년대생들이에요. 얘네들이 태어날 때부터는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누가 얘네들한테 민주 대 반민주라고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던 애들인데. 응? 이제는 중원 싸움을 해야 돼요. 빼앗겼던 보수의 가치, 빼앗겼던 민족주의, 빼앗겼던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역사, 반쪽짜리 독립운동의 역사잖아. 우리나라는 이승만에 의해서 나만의 독립운동의 역사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김원봉의 독립운동의 역사, 독립운동도 제대로 모르고 여운형 선생의 독립운동도 모르고 저들은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자들을 다 암살하거나 사형시켰죠. 진짜 대한민국이 해방 직전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운형 선생님, 조봉암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진보였죠. 김구 선생님은 보수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이자 보수였어요. 응?
알고 까불어야죠. 응? 저들이 왜 보수입니까? 응? 아직도 일본을 찬양하고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는 새끼들이 무슨 민족주의예요? 저것들이 무슨 극우입니까? 응? 극우는 적어도 다른 외국의 극우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는 어떤 그 투쟁을 하고 합니다. 저 새끼들은 나라 망하라고 투쟁을 하고 나라 팔아먹으려고 투쟁하는 새끼들이 무슨 극우예요. 매국 좀비라고 얘기한 황연필 선생의 말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응? 진짜 극우, 다른 나라 극우들 보면 반이민 정책, 타민족에 대한 배척, 응? 자기 민족의 우월성, 허구한 대한민국 집회에 태극기 대신 미국 성조기, 이슬람기 들고 쳐나가는 새끼들이, 응? 여러분들, 저는 진짜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수많은 정책과 비전 이런 걸 다 봤지만 중도 보수의 선언은 진짜 국힘당이나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이 저걸 들으면 벌벌 떨 일이에요. 자기네 설 자리가 없잖아. 반드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다음 정부에서도 민주당은 중도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만 민주당이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아요. 늘 진보와 보수의 싸움을 하니까 민주당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전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수는 안정 속의 성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같은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나라에서는 안정 속의 성장은 누구나 갈망하는 겁니다. 보수가 안보를 잘한다? 천만의 말씀. 국힘당이 안보를 더 잘한다? 천만의 말씀. 경제를 다 잘한다? 천만의 말씀. 이미 다 증명됐잖아요. 국힘당이 정권 잡았을 때 IMF가 터지고, 국힘당이 정권 잡았을 때 북한의 도발이 빈번했고, 민주당이 경제와 안보를 더 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진보라고 얘기하냐고요. 경제와 안보도 진보라고 자랑을 했으면 이제는 안정적인 중도 보수로 전향을 해서 민주당이 저 보수라는 탈을 쓴 대한민국의 기득권 매국 세력들을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물리쳐야지 앞으로 저들이 함부로 어디 가갖고 보수라는 말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디 가서 중도 보수,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다? 유승민과 안철수와 한동훈 경쟁하자. 너희들 중도 보수라며. 유승민 따뜻한 보수, 한동훈 중도 보수, 안철수 제가 보수입니다. 중도 보수끼리 경쟁하자. 응? 이거 왜 중요하냐면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런 애들과 민주당이 중도 보수의 경쟁을 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힘당은 극우가 됩니다. 그치? 어? 그렇잖아. 우리가 보수의 본진인데 너희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극우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중도 보수를 선언한 애들과 민주당이 경쟁을 해야지. 그럼 저쪽은 자연스럽게 보수의 경쟁에서 이탈을 하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극우로 치달을 수밖에 없지. 그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중도 보수의 선언은 민주당이 대환영을 해야지 이재명을 공격할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깜짝 놀랄 겁니다. 국힘당. 야, 이재명 씨 중도 보수까지 선언하면 이게 말이 돼? 우리 그럼 뭐 먹고 살라고? 이게 되는 거예요. 설마 했죠.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선언할지.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이재명이니까. 당내 기반이 탄탄하고 당내 권력을 당원들 중심으로 꽉 잡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우클릭을 하든 이재명이 중도 보수를 선언하든 그 어떤 비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21대 국회같이 친문 진영이 주류를 잡고 있다 그러면 개파 간에 난리가 나겠죠.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끄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어요. 민주당이 보수를 선언한다? 전 소름이 돋았어요. 됐다. 입으로만 장기 집권이 아니라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갖고 오면
와, 여태까지 우리가 선거 때마다 불리한 거 뭐야?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세금 폭탄 날라온다. 이것 때문에 거의 100만 표씩 날라가요. 응?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없는 세금 생기고 세금 폭탄 떨어진다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고 상속세 합리적으로 인하시켜주고, 아, 민주당도 이제 시대에 맞게 변하는구나. 야, 민주당도 이제 보수 선언했어.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혁명적인 장기 집권 프로젝트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 민주당 리콜 중도 보수라는 이 개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저기서 노력을 해야만 국힘당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저들은 그럼 민주당 안에서 쟤네들이 왜 반발을 하냐? 운동권이 보수를 선언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운동권들이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제 말 맞죠? 독재 정권과 싸우고 진보를 주장하고 조국 통일을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수라고 선언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영원히 은퇴를 시켜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또 자기네들만의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민주 개혁 세력, 개혁이라는 거, 개혁 세력들의 바운더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세대 교체에 저항하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중도 실용적인 정치 노선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자기네들 설 자리가 없잖아. 민주당 안에서 민주화 운동, 진보 개혁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중도 보수를 선언하는 순간 민주당에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건 두 가지 포석이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중도 보수 선언은 김부겸이나 김동연이나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김부겸이 조심하라 그랬죠. 김부겸이가 반 윤석열 반 이재명 세력들을 모아서 중도 보수 정당을 만들라는다는 소리가 많았어요. 김부겸과 김동연이가 손을 잡고 반 이재명 반 윤석열 세력들을 모아서 중도 보수 정당을 만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역시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 썰이 있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를 선언하는 순간 얘네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반란군들. 딴 생각을 못하죠. 얘네들이 중도 보수는 이미 민주당이 선언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또 중도 보수 정당이냐. 명분이 없죠. 정치는 명분이거든. 그런 효과도 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